자,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결국 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것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 그러면 뭔가 좀 차원이 높은 히스토그램이겠죠. 그런 것을 결합분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짐작가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한다고 쳐볼까요?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X와 Y 간의 관계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근데 교육 수준과 시간당 임금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옛날 후배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던 모 대학의 상과대학 노래 중에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옵티멀 스트래티지는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과연 그 얘기가 타당한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 수준과 시간당 임금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이 바닥에다가 펼쳐놓는다고 그래보세요. 멍석에 고추 말리듯이 바닥에 데이터를 펼쳐놓는다. 그래서 어떻게 펼쳐놓느냐? 가로축을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구간으로 쪼개는 거죠. 세로축을 시간당 임금에 따라서 구간으로 쪼개죠. 그러면 바닥이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격자로 파티션 되겠죠. 분할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교육 수준이 고졸, 그럼 여기 12년이 속한 구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이 어느 특정 수치가 되면 또 그 구간에 해당하는 걸 잡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데다가 고추 하나 갖다 놓듯이 거기다 이제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한 포인트로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명을 조사하면 바닥에 100개의 점들이 있겠죠. 자, 이제는 레고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점 하나를 레고 하나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레고를 높이로 쌓아요. 위로. 점이 두 개면 레고를 두 개 쌓고, 높이가 같은. 점이 하나면 하나를 쌓고, 다 쌓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헬리콥터 타고 내려다보면 산 모양이 보이겠죠. 그 산 모양이 결합분포입니다. 1차원의 히스토그램을 2차원, 변수가 두 개니까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는 것까지 차원을 집어넣으면 3차원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X와 Y라는 두 확률 변수의 결합분포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것을 보면 교육을 더 받으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노나 공부나 마찬가지인지 알 수 있겠죠. 예컨대 하늘에서 산 모양을 봤는데 산이 이런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산맥이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뾰족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더라. 레고가 별로 안 쌓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쪽을 따라서 데이터가 분포해 있고, 이쪽 계곡,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 아니면 저쪽 계곡, 교육은 별로 안 받았는데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쪽은 레고가 안 쌓였으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과 소득의 관계를 얘기할 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레고부터 시작해서 산 이러면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그러다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갈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망가지 않도록 이 산의 모양을 정리해주는 보조적인 수치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조적인 수치들을 얻는 작업들을 앞으로 할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상관계수.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쪽이냐? 교육을 더 받으면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는 쪽의 관계냐? 관계의 방향.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하냐? 강도. 즉 두 변수 사이 존재하는 선형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해주는 지표. 그것이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를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지, 방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실제 데이터입니다. 200점 만점으로 경제통계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앞서 내가 얘기한 이 강의실의 바닥이죠. 거기에 가로 세로에 따라서 점들을 찍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의 결합 분포를 보고 싶으면 바닥을 가로 세로 격자로 나누어서 해당 격자에 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그것이 바로 결합 분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들은 그 결합 분포를 다시 원위치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중간고사 잘 본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플러스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 잘 봤다고 놀면 기말고사에서 아주 엉망인 학생도 있는 거고, 반대로 중간고사에서 못 봤는데 기말고사에서 분발해서 잘 본 학생도 있는 거죠. 금년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매년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관계가 좀 약해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강하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우리가 4장까지 배운 내용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선 x의 평균, y의 평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좌우 세로축 밴드를 잡으면 전체 점들의 95% 정도가 이 밴드 내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y의 평균 주위로 y의 표준 편차로 2배를 잡아서 위아래 밴드를 잡아주면 역시 95%가 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와 관련해서 이제는 변수가 2개니까 하점자를 이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x의 표준 편차는 SDX로 표현하고 있고 y의 표준 편차는 SDY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죠.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y의 평균과 표준 편차. 상관계수가 하는 일은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선형관계, 두 번째가 방향, 세 번째가 강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잴 수 있는 것은 선형관계만 잴 수 있는 거죠.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니면 상관계수로 재는데 제한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측정하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그러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대체로 선형관계를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키와 몸무게 같으면 상관계수가 플러스의 방향을 취하겠죠. 강도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수가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1쪽으로 갈수록 선형관계가 강하다, 0으로 갈수록 선형관계가 약하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의미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산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산포도의 점들을 X축으로 다 평행이동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X의 정보만 우리가 보는 셈이죠. 그런 경우에 그 평행이동시킨 점의 위치들이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다고 해보세요. 즉 Y 정보만 이용한다, 같은 얘기죠. 그랬을 때 Y축으로 평행이동된 점들의 분포는 두 산포도에서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Y의 분포도 비슷할 거고 결과적으로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도 같겠습니다. 즉 두 산포도에 있어서 X의 분포도 비슷할 거고 Y의 분포도 비슷한 거죠. 각각 분리해서 보면 두 산포도에 있는 정보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상관계수죠. 첫 번째 산포도에서는 X와 Y의 관계가 강하고
두 번째 산포도에서는 그 관계가 약한 것이죠. 이것이 두 산포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X와 Y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요약하는 방법은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다음에 Y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것만 가지고는 둘의 관계가 포착이 안 되니까 둘 사이의 상관계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약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저 산포도상의 그림들을 보면 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관계수가 다 다른 거죠. 두 점의 관계가 직선에 의해서 잘 묘사될수록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모든 점들이 일직선상에 있겠어요. 산포도상의 점들은 일반적으로 2차원 평면에 퍼져 있을 텐데 그 2차원 평면에 퍼져 있는 점들이 1차원인 일직선을 따라서 완벽하게 묘사가 되는 경우, 그것이 상관관계가 완벽한 상황이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공식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앞에 있는 공식에서 분모와 분자를 각각 자유도로 나누어 주면 이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즉 분모에서는 자유도로 나누어지는데 스퀘어 루트, 제곱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n-1이 두 번 나누어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식의 표현을 보면 우선 저 분모에 있는 것은 각각 뭐예요? x의 표준 편차가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이 y의 표준 편차죠. RMSE,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편차들에 대해서 RMS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거죠. 제곱을 하고 자유도로 나누어진 평균을 취하고 다시 제곱근을 취한. 결국 분모에 있는 것은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의 곱이죠. 그럼 분자에 있는 것은 뭐냐? 분자에 있는 게 우리가 새로 이름 지어줄 공분산입니다. 코베리언스, 공분산. 분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더 하죠. 자, 우선 저 상관계수, 거기에 등장하는 상, 서로 상자죠, 한자로. 공분산에 등장하는 공이라는 게 공통적이다, 이럴 때 들어가는 공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상자나 공이라는 것은 혼자만 있으면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뭔가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분산, 변화하는 부분, 이런 의미겠습니다. 공통으로 변화하는 부분. X와 Y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것은 X의 편차죠.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첫 번째 관측체 관점에서 본 X의 편차.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관측체 관점에서 본 Y의 편차. 여기서 내가 첫 번째 관측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첨자가 1이니까 첫 번째 관측치에 해당된다 이런 거고,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을 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n번째 관측체 관점에서 본 x편차와 y편차의 곱이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더하고 우리가 익숙한 개념인 자유도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이 바로 공분산이죠. 이 수식으로 쓰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등장하잖아요. 하첨자도 등장하고 위에 바도 등장하고 괄호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복잡해 보이는 걸 말로 표현하면 공분산이라는 게 뭐냐? x의 편차와 y 편차들의 곱의 대략적인 평균이다, 이런 의미죠. x 편차와 y 편차들의 곱의 대략적인 평균. 대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편차 곱을 더했는데
n으로 나눠지지 않고 자유도인 n-1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것의 의미는 전체 자료에 걸쳐서 편차들을 곱하면 대략 어떤 값일까? 이게 공분산입니다. 이제 이 공분산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산포도를 다시 들여다보죠. 여기 산포도상에 점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점들이 이렇게 XY 축상에 찍혀 있으면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선형관계가 플러스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도 플러스고 공분산도 플러스이겠습니다. 그럼 그 플러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이런 직선에 의해서 더 잘 묘사되지, 이렇게 반대의 직선에 의해서 잘 묘사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게 선형관계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중간고사 점수 잘 맞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점수도 잘 보는 것 같다. 물론 개 중에는 중간고사에서 잘 못 봤는데 기말고사에서 상당히 잘 본 이런 학생도 있고, 반대로 중간고사 잘 봤는데 기말고사 상대적으로 못 본 학생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중간고사 평균보다 잘 봤으면 기말고사도 기말고사 평균보다 더 잘하는 경향이 있고, 못했으면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중간고사의 평균점과 기말고사의 평균점으로 이루어진, 중간고사 평균점과 기말고사 평균점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평균, 전체 이 산포도의 중심이 되는, 무게중심이 되는 평균점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평균점을 이제는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 전체를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으로 나눠보세요. 이게 원점이 아니라 평균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런 가로축, 세로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1상한, 2상한, 상한이라는 표현 공부 다 한 거죠. 저희가 3상한, 서드 쿼드런트, 그 다음에 네 번째 4상한. 자,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아보세요. 그럼 x 편차가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죠. y 편차도 플러스죠. 편차들을 곱하면 플러스죠. 즉 여기 있는 점들은 편차들을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상한에 있는 점들은 또 어때요? x 편차가 마이너스, y 편차도 마이너스. 따라서 편차들의 곱은 플러스. 즉 1상한과 3상한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 2상한과 4상한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직선에 의해서 묘사가 잘 되겠어요? 이런 점들이 1, 3상한을 관통하는 직선에 의해서 묘사가 잘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되고, 물론 이쪽은 마이너스 편차들을 곱하면 이쪽은 플러스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플러스 쪽이 우세해서 공분산이 플러스 값이 될 거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관계수도 플러스가 되겠죠. 상관계수의 부호는 공분산의 부호에 반영이 되겠죠. 분모는 항상 플러스니까, 표준 편차들 제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공분산을 이용하지 굳이 상관계수라고 해서 복잡한 분모로 나누어 주느냐? 그 이유는 상관계수를 단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얼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나는 분자, 즉 여기 적어놓은 공분산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키를 센티미터로 재느냐, 미터로 재느냐, 피트로 재느냐, 마찬가지로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재느냐, 그램으로 재느냐, 파운드로 재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지겠죠. 관측치에 따라서. 즉 공분산의 단위는 x와 y를 곱한 단위를 가질 테니까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를 갖거나
뭐 미터, 파운드 단위를 갖거나 그때그때 다른 단위를 가지니까 그 절대값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주면 분자는 x 단위, y 단위의 곱을 단위로 갖고 분모는 x의 표준 편차가 x의 단위를 갖고 y의 표준 편차가 y의 단위를 갖게 되니까 단위들이 다 서로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상관계수는 단위와 관계없이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키와 몸무게의 관측 단위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가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관측 단위에 신경을 안 쓰고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는 0.9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상관계수를 공분산으로부터 단위를 조절해서 정의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관계수의 방향, 부호는 공분산의 방향과 부호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분산으로부터 상관계수로 바꿔주는 변환을 하는 것은 그 절대값에 대해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즉 강도에 대해서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벤치마크를 삼기 위해서 나눠준 것이죠. 구체적으로 상관계수는 그 값이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겠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는 상관계수 값을 알면 그것이 방향 강도가 강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의 구간을 벤치마킹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분모로 나눠주는 이유겠습니다. 상관계수가 왜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게 되는지 책에 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점들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덤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각자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두 그림은 상관계수가 사실은 정확하게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있는 산포도는 좀 점들을 상대적으로 스페이스를 넓게 주고 점들을 모아서 그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포도에서는 배경이 되는 XY 축 그 평면 대비 점들을 좀 더 널리 퍼져서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마치 첫 번째 그림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카메라로다가 산포도를 보면서 원근 조절을 함에 따라서 멀게 보느냐 가깝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멀리 포커스를 하느냐 가까이 포커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상관계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선형관계라는 거였죠. 상관계수가 잴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분산이 잴 수 있는 것은 선형관계만 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탈값이 하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나머지 5개의 점들은 선형관계에 의해서 잘 묘사되지만 이탈값 때문에 전체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졌죠. 그래서 이런 원으로 표시한 자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림은 X와 Y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죠. 마치 온도라고 하는 가로축과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이라고 하는 세로축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 춥다가 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 쾌적함이 올라갈 거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쾌적한 정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치 둘의 관계는 두 번째 산포도에 있는 것처럼 비선형 관계일 텐데 이것을 직선으로 근사시킨다 그러면 애당초 관계가 직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직선의 관계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러면 역시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산포도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거의 0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때 0의 의미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선형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죠. 애당초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를 제도로 정의된 통계 개념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상관계수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두 변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관계수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선형관계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와 모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죠. 상관계수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선형관계뿐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0이라는 사실은 두 변수 사이에 적어도 선형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마치 가로축이 시간 캘린더 타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여러분들의 원리금 합계라고 생각하면 좀 과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리금이 복리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곱으로 늘어나니까 그 관계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죠. 이런 경우에 세로축의 로그 변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변수 사이의 비선형 관계가 선형 관계로 변환되겠죠. 따라서 x와 y의 관계는 비선형 관계이지만 x와 로그 y의 관계는 선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곱으로 증가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죠. 물가가 1년에 5%씩 늘어난다. 그게 작년의 물가지수로부터 올해 물가지수를 계산하려면 작년 물가지수에 대해서 1.05를 곱해줘라 이런 얘기죠. 작년 대비 근로자 임금이 4%가 늘어났다. 그것의 의미는 금년도에 임금을 구하려면 작년의 임금에다가 1.04를 곱해라 이런 얘기죠. 곱해서 늘어나는 관계. 이것이 왼쪽과 같은 관계죠. 따라서 그러한 곱으로 늘어나는 변수를 선형인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통상 로그 변환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곱으로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변수 이런 것들을 통계 분석할 때는 늘상 로그를 취하죠. 자연 로그. 노동경제학자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경력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을 때 임금과 교육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작업은 안 하죠. 그것은 마치 첫 번째 그림에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 선형 관계를 대입시키는 것과 유사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의 노동경제학자나 서울대학의 노동경제학자나 로그 임금과 경력, 로그 임금과 교육연수 이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죠. 금융상품의 가격 이런 것도 퍼센트로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로그 변환을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그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놓으면 왜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들이 y 값,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해서 로그 변환을 하는지, 왜 어떤 때는 안 하는지 이런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봤던 나폴레옹의 인생의 한 대목이죠. 1812년 여름에 42만 대군을 끌고 모스크바 공격을 했다가 결국 돌아왔을 때는 42만 명이 다 죽거나 유실되고 10,000명 남은 그 그림을 나폴레옹 군대 행군 거리의 함수로 표현한 산포도죠. 이 산포도를 보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곱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100명당 몇 명꼴, 100명당 몇 명꼴, 이것이 바로 퍼센티지, 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둘의 관계는 비선형 관계고, 둘의 관계를 선형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 퍼센티지로 변화하는 생존자 수, 이것을 의미 있게 직선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 세로축에만 로그 변화를 했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그래서 원래의 관계는 비선형 관계였는데 생존자 수라는 게 행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데 착안을 해서 로그 변화를 하고 났더니 둘의 관계가 선형 관계에 의해서 잘 묘사가 됐던 거죠. 이것은 진군할 때와 퇴각할 때 계절도 달랐고 사기도 다르고 피곤함의 누적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존자가 죽어가는 율이 진군할 때와 퇴각할 때가 다르지 않을까. 모스크바까지 가는 처음 900km와 거기서부터 다시 퇴각하는 나머지 900km 사이에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선형 관계를 자료에 피팅한 것이고, 다만 두 개의 비선형 관계는 생존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는 같아야 되니까 그 경계점 900km에서 이어지도록 두 개의 비선형 관계를 피팅한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앞서의 그 단순한 그림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그림은 어디서 왔느냐? 역시 로그 변화 안에서 온 것이죠. 생존자 수가 진격할 때마다 사라지는 퍼센티지가 다르긴 하지만 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율이 일정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로그 변환을 하고, 또 900km를 경계로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피팅한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직선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피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습니다.